파주의 자유로 도로변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뜨거운 대낮 갑자기 멈춰 선 검은색 고급 세단을 돕기 위해 멈춰 섭니다. 운전자는 거대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냉철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무는 순간 멈칫합니다. 낡은 은반지, 18년 전 끔찍한 비밀과 함께 사라졌어야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묻어두었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고 과거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반지가 재벌 후계자를 길 한복판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파주의 초여름, 특유의 무더위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자유로는 서울로 향하는 화물차들로 붐빕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갓길에 급정거하고 보닛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차 주인은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인상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심화그룹의 대표 심도진,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로열 베이 리조트 체결식이라는 극도로 중요한 약속에 늦은 상태입니다. 제기랄, 무슨 차가 있다위야. 그는 중얼거하며 전화기를 귀에 대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비서가 다른 현장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자리를 비운 탓에 정보 보안을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보닛을 가볍게 내리치며 초조하게 시계를 봅니다. 계약 체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0분. 그때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립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탄 한 여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은 바지, 질끈 묶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평온한 눈빛.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와 열려있는 엔진룸을 들여다봅니다. 서모스탯이 막힌 것 같네요. 13mm 스패너 좀 빌려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보지는 멈칫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당신 정비사야.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힐끗 봅니다. 못 믿겠으면 구경만 하든지요. 하지만 빨리 가고 싶으면 내가 돕게 두는 게 좋을 거요. 보지는 엉겁결에 공고함을 건넸고 여자는 호스를 분리하고 작은 관들을 닦아내며 냉각 시스템에 쌓인 진흙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고 눈빛은 집중해 있었습니다. 보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길거리 정비소 수준이 아닌데 그가 무심코 내뱉습니다. 근처에 제 정비소가 따로 있어요. 당신이 하도 낑낑대길래 세운 거예요. 고맙군. 근데 이름이 뭐지?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사를 조이던 그녀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는 순간 보지는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파란 보석이 박힌 은반지를 봅니다. 너무나 낯익은 반지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는 양평보육원에서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멈칫하더니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기억력도 좋네. 그녀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진이 당황하며 한 걸음 다가섭니다. 나야, 심도진. 예전에 어머니랑 보육원에 자주 갔었잖아.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내가 연두라는 아이한테 그 반지를 줬었는데 여자는 공고함을 닫고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두는 죽었어. 내 이름은 바나나야. 말을 마친 그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나버렸고 보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당혹감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차는 다시 시동이 걸려 부드럽게 돌아갔지만 보진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연두라는 이름,
수백 개의 프로젝트와 수천 건이 거래 속에 파묻혀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작은 이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돌아와 평온했던 일상을 찢어놓았습니다. 멀어지는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그의 뇌리에 그녀의 눈빛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서울 도심의 고급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은 도지는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바나나, 양평, 파주 정비소.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작은 기사에 억척스러운 젊은 여사장,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정비를 가르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기사 속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 눈, 그 미소, 아무리 강인해졌어도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꼬마 연두였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앉아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커서 오빠 같은 부자들 차는 공짜로 고쳐줄게 라고 말하던 그 아이. 그때 노크 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옵니다. 약혼녀 도체린이 웃으며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도진 씨, 내일 웨딩 촬영이잖아. 표정이 왜 그래? 꼭 실현당한 사람처럼 도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슴속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했습니다. 바나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두는 죽었어. 죽었다고? 아니면 내 안의 과거 한 부분이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걸까? 도시 반대편, 하나는 반지만 새방에서 어린 딸 곁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열어 색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양평 부동산 등기 권리증, 소유자 옥경숙. 그녀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 어른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공의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약속하고 배신했던 자들이 과거를 직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난 심도진의 기분은 일생일대의 계약을 앞둔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윙윙거리고 비즈니스 소음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밤바람 속에 재처럼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기사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서 FM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기름때 묻은 손, 차가운 눈빛, 그리고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던 파란 보석 반지를 낀 그 여자의 이미지만이 선명했습니다. 차는 한강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사 앞에 멈췄지만 들어가지 않고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표 비서, 로열 베이 프로젝트 관련 서류 전부 다시 찾아봐 줘. 특히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양평 땅 매입 단계 말이야. 표 비서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려옵니다. 네? 대표님, 급한 건인가요? 이미 창고로 넘어간 서류겠지만 열람 권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 그리고 하나 더, 양평 보유권에 대해서도 알아봐. 폐쇄 시점, 이유, 마지막 관리자, 그리고 해산 전 아이들 명단까지. 표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 비서가 더 묻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호기심을 갖거나 소문을 내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에 도지는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고 누가 상처받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은 그저 처리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뿐입니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며 삼키지 못한 한숨을 내뱉습니다. 같은 시각, 파주시장 뒷골목. 바나나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색바래고 귀퉁이가 찢어진 서류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옥경숙 명의의 등기부 등본 4본,
휘갈겨 쓴 서명이 있는 보육원 해산 신청서,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지만 글씨는 선명한 손편지 한 통. 내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거란다. 그들이 우리 땅을 뺏고 서명하게 한 뒤 나를 가뒀어. 하지만 난 내가 살아남을 거라 믿어. 때가 되면 내가 진실을 찾아줄 거야. 하나는 편지를 꽉 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갈등하던 그녀의 표정이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신인 진실일보 여승호 기자. 승호 선배,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 양평 땅 강탈 사건에 관한 제보예요. 증거도 있어요. 선배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가 눈을 감자 무릎이 가볍게 떨려옵니다. 같은 날 정오, 심화그룹 16층. 신만석 회장은 가죽 의자에 앉아 금색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2분기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 고문 변호사 곽상철이 공손한 태도로 들어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도진 대표가 방금 양평 땅 서류와 보육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신만석이 멈칫하며 최측근을 쳐다봅니다. 그 녀석이 왜 그 일을 다시 파내는 거지? 누군가 귀띔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만석은 담배를 비벼 끄고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안성 정신병원에 전화해. 1203호 환자 상태 보고하라고 해. 옥경숙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대책을 세워. 필요하면 더 은밀한 곳으로 옮겨. 그 여자가 입을 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가까이 갇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 위험해. 그렇게 오래 갇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면 치명타가 될 거야. 지금 여론은 옛날 같지 않아. 곽 변호사. 라이브 방송 하나면 제국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만석은 술 진열장으로 걸어가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신 뒤 벽에 걸린 도진과 찍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첫 프로젝트 발표회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진 속 도진의 눈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도진은 비서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시간 순서대로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2004년 운영비 부족으로 양평 보육원 폐쇄. 2005년 심화의 계열사인 태양개발이 해당 부지를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매입. 2006년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주가 옥경숙에서 2009년에 사망한 전직 직원으로 변경. 2007년 심화그룹이 생태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름을 로열베이로 변경.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미리 치워놓은 듯 흔적 없이 정렬된 연결고리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가장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보육원 서류를 봅니다. 원생 명단은 거의 지워졌지만 하단에 작은 메모가 남아있었습니다. 잔류 아동 10명 마포 아동복지센터로 이송. 2004년 5월 14일. 5월 14일. 도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육원에 갔던 날입니다. 그 은반지를 선물했던 날.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던 소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그는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방 안은 정막에 휩싸입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하지만 그 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를 회사로 끌어들였으며 유학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끊임없는 프로젝트 속에 그 약속은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그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은 채,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수만 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팠습니다.
보진은 일어나 통유리 창 너머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차들은 여전히 흘러가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이다 도채린의 이름에서 멈춥니다. 보진 씨, 무슨 일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채린아, 너 양평 보육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채린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왜 지금 그런 걸 묻는 거야?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망각의 대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일까봐 두려워서 보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닌 참회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귀국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회의와 숫자, 지키지 못한 약속들 사이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심화그룹 로비에 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벨 소리와 짧은 대화들이 뒤섞입니다. 아무도 막 들어선 남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정장 차림에 수행비서도 없었으니까요. 심도진은 낯선 손님처럼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낯선 곳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2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권력의 문을 두드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뜯어내고 안에 감춰진 것을 똑바로 보려는 아들의 심정. 집무실 문은 여느 때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신만석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로열 베이 리조트 기공식 홍보 계획안을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까닥합니다. 앉아라. 무슨 일이지? 보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양평 땅과 예전 프로젝트, 그리고 옥경숙 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신만석이 고개를 들어 눈썹을 꿈틀합니다. 화를 내지도 놀라지도 않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알게 된 모양이구나. 보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연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심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팔짱을 끼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뭘 알지? 얼마나 알고 있어? 고작 길거리 정비공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가업을 등지겠다는 거냐? 누굴 등지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자의 어미, 옥경숙이 그 땅 주인이었지. 태양개발의 헐갑에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사라졌지. 신만석이 메마른 웃음을 터뜨립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순진하구나.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도덕과 성공을 둘 다 쥐는 사람은 없어. 그 여자는 고집불통에 협조할 줄을 몰랐지. 내 결단이 아니었다면 그 프로젝트는 아직도 황무지였을 거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이용해 20년 동안 강제 입원시켰다. 보진은 얼어붙은 눈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듣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심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큰 판에서 완전히 옳거나 그른 건 없다. 모든 건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그 여자는 그저 가난하고 외롭고 고집 센 여자였어. 하지만 그 땅 덕분에 수백 명의 심화 직원이 일자리를 얻었고 수많은 가정이 가난을 벗어났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봐라. 더 넓게 보면 너도 이해할 거다. 아니요, 아버지. 보진이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넓게 볼 필요 없어요. 똑바로 보면 됩니다. 그 땅은 아버지 것이 아니었고 그분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잊으라고 강요했던 연두,
그 아이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심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의자 뒤로 돌아가 도진에게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이해 못해. 넌 아직 어리고 꿈속에 살고 있어. 내가 이 제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고작 정비공 계집애와 쓰레기 같은 땅 조각 때문에 무너뜨리게 둘 것 같으냐. 그게 진실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만약 진실 하나에 무너질 제국이라면 그건 애초에 모래 위에 지은 것이지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닙니다. 도진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21층 집무실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신만석은 미동도 없이 벽에 걸린 남부 지역 개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바나나는 여승호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USB 하나와 서류 사본 몇 장, 그리고 낡은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검증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엄마를 직접 인터뷰해 주세요. 엄마는 살아계시고 미치지 않았어요. 승호는 베테랑 기자의 직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니에요. 기업, 변호사, 병원, 그리고 지자체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조작 사건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약속할게요. 진실이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이 듣게 만들겠습니다. 하자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어요. 전 정의가 필요할 뿐이에요. 승호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대 제국과 맞서는 거란 건 알고 있죠? 그 제국이 제 어린 시절을 앗아갔고 엄마를 20년 동안 어둠 속에 가뒀어요.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전 보육원을 나온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성정신병원 의사와 접촉해 볼게요. 하지만 바나나 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이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도진은 익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평 땅 일을 계속 해고 다니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 예를 들어 그 정비공 여자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도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대낮처럼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차키를 챙겨 집을 뛰쳐나가 파주에 있는 하나의 정비소로 질주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비소 불은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은 캄캄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작은 쪽지 하나만 보였습니다. 3일간 휴업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진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폭풍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낡았지만 여전히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힘으로부터 오는 폭풍이었습니다. 안성정신병원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여승호가 들어섭니다. 소독약 냄새와 습한 공기가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병원 같지도 않은 잊혀진 기억들이 버려진 공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안내하는 간호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에는 옛 친구가 구해준 가짜 소개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 관리되는 환자에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배짱 두둑한 기자였습니다. 그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23호실입니다. 10분만 가능해요. 간호사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르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여인이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환자복을 입은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먼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경숙 씨 되십니까?
여전히 침묵.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가 탁자 위에 하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름은 바나나입니다. 이 아이 기억하십니까? 옥시가 미동하더니 눈을 깜빡이며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손이 뻗어나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더니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처럼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컸어요. 지금 어머님을 위해 양평 땅의 공의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승호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흐릿하던 눈 속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공에 그녀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15년 전 탄원서와 함께 묻어버린 줄 알았는데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옥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시 난 양평 보육원 원장이었소. 그 땅은 어머니가 물려준 4명이의 땅이었지. 난 그들에게 팔지 않겠다고 했어. 그들은 학교와 자선센터를 지어주고 내게 명예관리직을 주겠다고 회유했지. 난 거절했어. 일주일 뒤 나는 위험 행동을 선동하고 토지 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게 됐소. 강제로 서명하게 했나요? 그랬지. 곽이라는 남자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와 부동산 양도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 난 3일 내내 약물을 투여받아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놈 얼굴은 똑똑히 기억해. 곽상철입니까? 승호가 물었습니다. 맞아. 심화그룹 계열사 변호사 놈이었지. 예전에 후원자인 첫 보육원에 온 적이 있어서 기억해.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모든 증언이 하나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옥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니라 법을 악용한 인권 유린이자 20년에 걸친 불법 감금인 것입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살고 있소? 옥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며 예쁜 딸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기업과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큰 결심을 앞두고 있고요. 옥시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앙상하고 차가운 손으로 승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다고, 돌아갈 방법이 없었을 뿐이라고. 조만간 모시러 오겠습니다. 승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녹음기를 끄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겁니다. 그날 밤, 하나는 승호에게서 녹음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피커를 켜고 딸 보리를 품에 안은 채 한 글자 한 글자를 들었습니다. 끊어질 듯 쉰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나요? 제발 전해주시오. 엄마는 널 버린 적 없다고. 하나의 눈물이 딸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승호 선배. 터뜨려요. 전부 공개해요. 저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공개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누군가는 끌어내려지겠죠. 상관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 사회가 전부 고개를 숙일 때 유일하게 꿋꿋이 서 계셨던 분이에요. 저편에서 승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 전자신문 일면에 나갈 거고 하나씨 얼굴도 공개해야 해요.
각오했어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면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진실일보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양평 땅 강탈 사건의 전모,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신병이라는 명분으로 20년간 감금당한 어머니. 기사에는 바나나와 딸의 사진, 옥경숙 씨의 상세한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이 실려 있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기사는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만석, 심화그룹, 양평 보육원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장악했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가던 신도진의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전화, 홍보실의 긴급 보고, 심화그룹 주가의 폭락.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하나의 사진, 담담하지만 억울함이 서려 있는 그 눈빛을 보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도채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 이런 집안의 후계자와 결혼 못해. 그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린 채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이번 파도는 경쟁사나 시장이 아니라 한때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고아 소녀, 정비공 여자가 억눌린 과거를 뒤집어 어머니의 공의를 되찾으려는 외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심화그룹 21층 유리창에는 잿빛 아침 하늘이 불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여느 때처럼 고급스럽고 조용했지만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신만석은 책상 앞에 서서 기사가 뜬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 표 비서는 감히 입도 뻥긋 못하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 통제해. 홍보실에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기사 내릴 수 있으면 내려. 회장님, 이미 10군데가 넘는 언론사와 대형 커뮤니티로 퍼져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심 회장이 칼날 같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아는 걸 보고하라고 자네를 둔 줄 알아. 표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 회장의 고함에 문이 닫히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곽 변호사. 그룹 법무팀 가동해. 2005년 토지 양도 건의랑 옥경숙 진료 기록 방어 준비하고. 특히 그 계집애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내. 수화기 너머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심 회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주주들이 동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평생 쌓아온 탑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언론이 계속 파고든다면 프로젝트 무사는 물론 심화 제국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근처 작은 카페, 바나나는 승호, 그리고 억울한 민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젊은 여성 변호사 임수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송하실 생각이죠? 수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강제 입원 과정, 토지 소유권 반환, 그리고 20년간의 피해 보상까지 전부 청구할 거예요. 승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는 강력하지만 과정이 길고 돈도 많이 들 거예요. 상관없어요. 전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엄마뿐만 아니라 입막힌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옥경숙 씨의 한정후견 종료 및 행위능력 회복 심판 청구서예요. 가정법원에 초안을 보냈어요. 받아들여지면 곧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심화그룹과 신만석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고요.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널 버린 적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이름을 되찾아드릴 차례였습니다. 다른 한편, 심도진은 사무실에서 상반된 정보들로 혼란스러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임했고, 기사가 확산되는 동안 이에 상충을 피하기 위해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얼굴의 도채린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이 결혼식에 미칠 파장, 알고 있지? 도진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 난리 나셨어. 수사받는 집안이랑 엮이기 싫으시대. 도진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 기사를 사실로 믿는다면 이해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심화 후계자의 약혼녀라고 내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잘못 없어. 지금 파혼하겠다고 해도 원망 안 해. 체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 감싸는 거야? 바나나,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틀리지 않았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오빠는 그 여자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사과 빚이 있잖아. 체리는 약혼 반지를 빼서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시울은 붉었습니다. 그럼 가서 갚아.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진은 반지를 바라보며 상처 입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던 하나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3일 후, 옥경숙 씨의 행위 능력 회복을 위한 첫 심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법원 입구 양옆에는 공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진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봤자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심리는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옥경숙 씨는 심화그룹과 무관한 전문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에서 하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보리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이 민사소송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2라운드 시작입니다. 하나는 전화를 끊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앞길은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한때는 상처였으나 이제는 깨진 조각들을 맞추려 애쓰는 누군가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도시 반대편, 심도진은 하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작은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닦인 파란 보석 은반지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난 틀렸었지만 이번엔 오른쪽에 서고 싶어. 내가 허락한다면. 그는 어둠이 깔리는 골목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화려한 후광은 사라지고 오직 진실과 선택만이 남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문 앞은 기자들과 중계차로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심화그룹은 일주일 내내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옥경숙 씨가 심화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제3반환 및 불법 감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하나는 택시에서 내려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짙은 정장 차림의 그녀 얼굴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자른 옥경숙 씨는 안성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의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든 임수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바나나 씨, 승소할 확신이 있습니까? 오경숙 씨, 20년 만에 신만석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나는 멈추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한 공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잊혀졌던 모든 이들을 위한 공의를 원합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원고석에는 하나와 어머니가 두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신만석 회장이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곽 변호사는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중후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오경숙 외1인이 피고 심화그룹 외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및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합니다. 임수아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 자료와 함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양평 소재 3,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원고 오경숙 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합법적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 원고가 심화그룹 계열사로의 토지 양도를 거부하자 피고 측은 원고를 강제로 정신감정 의뢰했습니다. 당시 진료기록 4본, 위임장에 날인된 강요된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성병원 근무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원고가 서명을 강요받기 전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오경숙 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 의무자들의 요청과 지역사회의 위협이 된다는 민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강압에 의한 양도 계약서 원본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수아 변호사가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원본은 위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구법률사무소 서버에서 복구한 데이터와 위임장 위조 사실을 증언할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2005년 당시 원고는 독신이었고 법적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정 유치 신청을 했습니까? 누가 서명했습니까? 그리고 그 토지 양도로 최종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정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하나는 한때 부동산 업계에 성공 신화였으나 이제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두 손을 꽉 깍지 낀 채였다. 재판이 15분간 휴정되자 하나는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승호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괜찮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자기가 질 거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방금 심화그룹 홍보팀 쪽에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느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다느니, 혼외자라느니,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야. 하나는 물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려왔다. 괜찮아. 명예는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까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재판이 속개되자 재판장은 승호가 안성병원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도록 허가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해요. 곽상철, 그자가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약기운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지만 그게 자발적인 서명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곽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어서 수아가 전직 간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증인은 옥 여사가 구정신보건법 규정을 어기고 장기 입원되어 있었으며 퇴원 명령서도 없었고 외부의 청탁으로 진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결정타는 수아가 공개한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심화그룹이 자선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신만석 회장의 전직 가정부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양평 보유권 부지 사용권을 시세보다 80%나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고는 행정 절차 위반을 통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양평 부지와 관련된 자산을 임시 동결합니다. 또한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옥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몸을 떨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는 아니었지만 지난 20년간 짓밟힌 명예와 인권을 되찾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신만석 회장이 벌떡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다. 내 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면서 이건 일방적인 모함이야. 재판장이 말을 끊었다. 피고인은 다음 공판에서 변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심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반지 하나, 고아 한 명, 잊혀진 어머니 같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날 저녁 하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딸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추슬렀다. 밖에서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도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셔츠 차림이 아닌 소박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재계의 황태자 같은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제 이걸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 하나가 상자를 열자 소유주가 옥경숙으로 회복된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다. 그 밑에는 로열 베이 프로젝트 취소 합의서 사본이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 대한 심화그룹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을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허락해준다면 말이야. 하나는 침묵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정의를 찾는 일은 제가 끝까지 직접 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말리지는 않을게. 하지만 언젠가 내 곁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가 여전히 여기 서 있을게. 도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는 방으로 들어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다짐만 남았을 뿐이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신만석 회장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싸늘하게 식은 차와 곽 변호사가 막 가져온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굵은 검은 글씨들이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겨누는 듯했다. 모든 숫자와 서류가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회장님 항소장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곽 변호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심 회장은 대답 없이 강변을 응시했다.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며 저녁 햇살을 반사해 마치 칼날처럼 번뜩이며 그의 과거를 후벼 파는 듯했다. 곽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주주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일부 이사진이 그룹 이미지 타격을 막기 위해 회장님의 일시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심 회장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지. 하지만 물러나지 않으시면 남은 프로젝트들이 전부 중단될 겁니다. 은행에 압력을 넣어 자금줄을 끊을 수도 있고요. 심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예전 같은 불같은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가 보여주었던 눈빛을 떠올렸다. 소리 지르지도 원망하지도 않던 그 차갑도록 평온한 눈빛이 권력과 성공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비추는 것 같았다.
곽 변호사 자네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자네를 이끌어줬지, 안 그런가? 네 회장님은 저를 믿어준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주게. 내가 구속되면 내 지분 전량을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줘. 심도진 이사님 말씀이십니까? 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을 응시했다.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소회의실에서 하나와 승호 그리고 수아 변호사가 다음 공판을 위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공판은 신만석 회장과 관련자들을 불법 감금,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결정적인 재판이 될 것이었다. 근거는 충분해요. 수아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정신 감정 결과예요. 당시 국과수에서 옥 여사님에게 불안장애 소견이 있다는 문서를 남겨뒀거든요. 행위 무능력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쪽에서 그걸 빌미로 빠져나가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신과 과장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요. 승호가 끼어들었다. 내가 기록을 추적해봤어. 그 사람 지금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살고 있어. 몇 년 전부터 의사 일은 그만뒀지만 옛날 일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연락해 볼 수 있겠어? 하나가 물었다. 이미 만났어. 처음에는 몹시 경계했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원보호를 조건으로 증언하겠다고 했어.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고마움이 서렸다.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졌네. 로열베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양도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서 비리가 확인되면 불법으로 불화된 토지는 전수 환수될 거야. 그 말은 어머니가 보유권 부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맞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누명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권의 원장으로 정식 복귀하시게 되는 거지. 하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땅은 팔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꿈꾸셨던 대로 보유권을 다시 지을 거야. 다른 한편 도지는 심화그룹 사무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고급 정장은 입지 않았다. 윤이 나던 흑단 책상 위에는 개인 소지품 몇 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찍은 낡은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문이 열리고 도채린이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다. 정말 다 버리고 갈 생각이야. 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채린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사회에서는 오빠를 설득해 달라고 했어. 심 회장님 대신 오빠가 회장직을 맡으면 그룹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과거를 덮는데 급급한 리더는 되고 싶지 않아. 언젠가 심화가 다시 굳건해진다면 그건 죄악이 아니라 투명성 위에 세워져야. 체리는 잠시 침묵하다 불쑥 물었다. 하나 씨한테 마음 있어. 도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확신할 순 없지만 그 여자 편에 서지 않으면 평생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을 거란 건 알아. 체린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진정한 힘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과감히 놓을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그 주 주말 은평구 깊은 골목의 작은 집에서 하나가 어머니, 보리와 밥을 먹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승호가 봉인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이걸 좀 봐야겠어. 하나가 봉투를 열어보니 이틀 전 작성된 신만석 회장의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며 자녀 지분 80%를 심도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었다. 내 아들과 무관한 모든 비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심 회장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일지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승호가 낮게 말했다.
형사 기소되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보진 씨는요? 하나가 숨소리처럼 작게 물었다. 그 친구 회장직 거절했어. 대신 로열 베이 프로젝트 관련 자회사를 해산하고 토지를 어머니께 반환하도록 조치했더군. 하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돌아보자 옥 여사가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빛은 어둠을 완전히 지나왔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리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엄마 내일은 보육원에 놀러 가도 돼.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육원 문 다시 열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될 거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옹기종기 모인 지붕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의를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3월 중순의 어느 무더운 아침 하늘은 뿌연 먼지로 덮여 있었고 가로수 사이로 힘없는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하나는 버스에 앉아 가죽 가방 속에 든 서류철을 끌어안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버스가 설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듯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 긴 여정 동안 간과되었던 마지막 인물에 대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2005년 안성병원 정신과 과장이자 옥경숙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견서에 서명했던 함기영 의사였다. 그 서류는 지난 재판에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함기영은 오랫동안 종적을 감췄으나 승호가 그가 강원도 설악산의 작은 암자에서 처사로 은둔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버스가 멈췄다. 하나는 차에서 내려 푸른 대나무 숲 사이에 숨어있는 고즈넉한 절을 올려다보았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풍경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며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반백의 머리에 주름진 얼굴, 뭔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을 한 중년 남자가 종이를 접고 있었다. 함 선생님, 하나가 조용히 불렀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알아보고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바나나 씨입니까? 네, 옥경숙 씨의 딸입니다. 함 씨는 접던 종이를 내려놓고 마치 기억의 문이 열린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새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왔다. 하나가 서류철을 꺼내 그가 서명했던 정신감정소견서 4본을 내밀었다. 기억나세요? 그녀가 물었다. 함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꿰맞춘 기억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하려는 듯 오랫동안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은 그는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긴 숨을 토해냈다. 그때 제게는 어린 자식이 있었고 아내는 병들어 치료비가 수억 원이나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월급이나 축내는 평범한 의사였죠. 어느 날 그룹 사람이 찾아와 돈뭉치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를 쳐다보았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서명했습니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서명했어요. 옥경숙 씨에게는 치매나 정신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보육원에서 쫓겨날 처지라 지쳐 있었고 불안해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류를 꾸며 병원장에게 넘겼습니다. 구정신보건법 24조에 따라서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압니다. 강제로 입원당하고 약물을 투여받으며 양도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 나와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함 씨는 침묵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침묵은 마치 창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 서겠습니다. 가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양심을 파셨다고 했죠. 그럼 이제 그 진실로 서명 하나 때문에 평생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를 구해주십시오. 다음 공판일 수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아 변호사는 신만석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함기영 전 과장을 특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함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안성병원 전직 의료진과 보육원 전 직원들 그리고 심화그룹 법무팀 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끊어졌던 고리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함 씨가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매수되어 진료 기록을 조작했고 그 행위가 옥경숙 씨를 수십 년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일조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깊이 숙이자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 앉은 옥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희망이 벅차오르는 것만 같다. 도미노가 무너지듯 모든 것이 드러나자 신만석 회장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모든 일의 배우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뜻한 보금자리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판장은 재판부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고 별도의 형사 재판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 안이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정문을 나서던 하나는 기다리고 있는 도진을 발견했다. 그는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도진이 천천히 다가와 작은 수첩을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 물건이야.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인데 보육원 옛자료 창고에서 찾았어. 하나가 수첩을 펼치자 비뚤배뚤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글씨가 보였다. 오늘 보리가 말을 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아이들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보육원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보리가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미안하다고 해야겠지. 하나는 목이 메었다.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도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한결 평온해 보였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구한 거지. 난 그저 이 이야기의 어두운 부분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저녁바람이 불어오며 도시 어딘가에서 목련 꽃향기를 실어왔다. 인생의 한 챕터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의와 진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 한때 잡초만 무성하고 시멘트 바닥이 갈라져 있던 잊혀진 꿈의 흔적 같았던 양평 강변의 부지가 오늘 아침은 사뭇 달라 보였다. 20여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굴착기 소리, 톱질 소리,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며 잠들었던 땅을 깨우고 있었다. 정문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졌다. 희망의 봄 보육원, 사랑과 정의로 다시 세우다. 흰 셔츠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은 하나가 수첩을 들고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아 주름과 세월의 흔적을 비추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육원이 다시 지어지는 걸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옥 여사가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모든 게 오래전에 끝난 줄만 알았어.
하나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멈췄던 곳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승용차 한 대가 정문에 멈춰 섰다. 승호가 내리고 그 뒤로 도채린이 따라 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재벌가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소 피곤해 보이지만 진실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옥 여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과거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심 회장님은 믿었고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옥 여사는 채린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 지나간 일이다. 과거에 갇혀 살지 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함께 이곳을 다시 세우자꾸나. 뜻밖의 관용의 채린은 하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도진 오빠가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서 국제 후원 기금을 좀 유치했어요. 잘만 되면 희망보육원은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들의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거예요. 하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수년간 오직 어머니를 구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데만 몰두하느라 진정한 목표가 보금자리가 필요한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승호가 갓 인쇄한 서류철을 건넸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새로운 도시 계획안이야. 이 땅은 교육 및 자선시설 용지로 변경됐어. 법적으로 완벽해.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와 마른 잎사귀들을 도로 위로 떨어뜨렸다. 흙내음이 섞인 바람은 마치 옛 기억이 건네는 인사 같았다. 그날 밤 하나는 작은 방에 앉아 어머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빗돌배뚤한 글씨마다 시간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두려운 날도 있었으며 홀로 울며 지새운 긴 밤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기록들 사이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도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어릴 때 그 사람을 만났었나? 하나가 중얼거렸다. 옥 여사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니? 엄마. 도진 씨를 언제 만났던 거야? 옥 여사가 침대에 걸터앉아 회상에 잠겼다. 예전에 인천의 국립보육원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 자꾸 밖으로 도망치려는 아이가 있었는데 똘똘하면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 매를 맞아도 울지 않더구나. 내가 데려다가 키우려고 했는데 막판에 서류 문제로 무산됐어. 내가 떠나던 날 그 아이가 낡은 열쇠고리를 주면서 그러더구나. 아줌마는 날 안 받아줬지만 난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였다고. 그 열쇠고리 종 모양 아니야? 하나가 물었다.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하나가 서랍에서 낡은 은색 열쇠고리를 꺼냈다. 엄마 헌 옷 주머니에서 찾았는데 장난감인 줄 알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 옥 여사가 미소 지었다. 우린 모두 인연이었구나. 사흘 뒤 그랜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심화그룹은 스캔들 이후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도진은 임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그룹 변호인단과 함께 나타났다. 화려한 수사 요구도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도진은 흰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심도진입니다. 저는 변명하거나 누군가를 비호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산을 물려받은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업이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믿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우리는 양평 부지의 사용권을 희망보육원 재단에 전면 양도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모든 시설은 비영리 후원금으로 새로 지어질 것이며 상업적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 아닙니까? 도진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애초에 빼앗지 말았어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사업가가 아닌 어둠을 씻어낸 한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말이 되어 양평의 키 큰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육원 착공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요란한 행사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맞잡을 뿐이었다. 오옥 여사, 하나, 도진, 채린, 승호.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침묵의 고리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다른 시설에서 초대된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뛰어놀았다. 한 남자아이가 하나에게 달려와 손을 잡으며 작게 물었다. 선생님, 여기서는 고양이 키워도 돼요? 하나가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나무도 심고 물고기도 키우고 피아노도 배울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딴 데서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날 원한대요. 아이가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슬픈 기억이 서려있던 낡은 마당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4월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비가 그친 오후 하나는 희망보육원 본관에 새로 지은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다. 기워 입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햇볕에 그을렸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옥 여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채린이 심화그룹의 옛 자료실을 뒤져 복원해준 것이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새 페인트 냄새와 젖은 흙 냄새를 섞어 놓으며 낯설면서도 친근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본관 중앙 거실의 나무 선반 위에 액자를 올려놓았다.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옥 여사가 텃밭에서 딴 채소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몸은 아직 약하고 기억도 가끔 흐릿했지만 재판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뒤로는 다시 젊어진 듯 평온하고 활기차 보였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참 착하구나. 식탁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다. 은지라는 애가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자장가를 부르더구나.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애가 노래를 부르고 나니 누군가 그리운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옥 여사가 나직이 말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영원히 사는 기억들이 있는 법이란다. 두 세대, 하나의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가는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구청 강당에서 작지만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회복지국에서 희망보육원을 고아 양육 및 회복 모델로 공식 지정하고 지역 사회심리학을 접목한 선구적 사례로 인정하는 자리였다. 거창한 미디어 없이 진정으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집을 돌려드리고 싶었던 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먹고 자는 곳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치유받고 꿈꿀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어떤 약속이 18년을 이어올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또 한 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어떤 아이도 침묵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맨 뒷좌석에 앉은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옆에 앉은 채린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후 희망보육원은 첫 입소 아동들을 맞이했다. 그 중에는 서울역을 배회하다 빵을 훔쳐 소년원에 갈 뻔했던 민호도 있었다. 하나가 발견했을 때 민호는 깡마른 고양이를 안고 길가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떨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를 보육원으로 데려왔다. 몇 주간의 치료 끝에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가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하나가 작은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호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선생님, 제 이름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보았다. 그럼 이름이 뭐니? 기억 안 나요. 예전 사람들은 절 꼽추라고 불렀어요. 그럼 새 이름을 지어볼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새싹이라고 하고 싶어요. 새싹. 네, 여기 있으면 제가 꼭 새로 돋아나는 나무 같거든요. 하나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고요한 밤 그녀의 심장이 악기처럼 울렸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어느 오후 하나는 옛 묘역을 찾았다. 예전에 죽은 아이들이 임시로 묻혀있던 개울가 옆단이었다. 모델하우스 부지로 쓰려고 펜스를 쳤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추모 공원으로 조성되어 꽃을 심고 떠난 아이들을 기리며 산 사람들이 감사를 배우는 곳이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 텃밭에서 아이들과 콩을 심었던 흙을 작은 병에 담아왔다. 새 화단에 흙을 뿌리며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그랬지. 누가 뽑아버리지만 않으면 모든 씨앗은 큰 나무가 될 기회가 있다고. 바람이 꽃가지를 흔들고 하늘이 개었다. 한 달 뒤 옥 여사는 센터 운영권을 하나와 젊은 직원들에게 넘겼다. 그녀는 정신적 지주로 물러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고록을 쓰고 어릴 적 꿈이었던 피아노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이 취임식에서 하나는 2006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 전 쓴 편지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이것만은 알아다오. 넌 후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났단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주렴. 편지를 접으며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찾았어요. 그리고 꼭 해낼게요. 모두가 잠든 밤 하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2026년 희망보육원 전국 확장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도진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옛날 서류함에서 찾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보리 2005분라고 새겨진 낡은 음반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거야. 회장님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겠지. 하나가 반지를 꽉 쥐었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 낄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다. 어떤 약속은 말로 하지 않아도 영원히 울려 퍼지는 법이니까. 밖에는 봄바람이 새로 심은 묘목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곤히 잠들었고 지평선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라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어머니, 스승, 친구 그리고 옛날의 그들 자신. 하나의 집, 하나의 새싹, 하나의 약속.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